기본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안녕하십니까. 아이르미 성형외과 대표원장 허우진입니다.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출신은 제주도 출신이고요.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였습니다. 그 후에 아산병원 성형외과 의구부 졸업했고요. 현재 아이르미 성형외과 대표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별로 없었는데요. 요새는 흔히 말하는 나이 드신 분들도 성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통은 예전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측면, 예를 들면 눈앞을 가린다, 아니면 코가 막힌다, 아니면 여기에 진물이 많이 난다, 아니면 흔히 말하면 얼굴이 너무나도 쳐가지고 여기에 침이 고인다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기능적인 측면으로 성형외과에 꽤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나이에 비해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 분도 흔히 말하는 노화 방지용으로 관리 차원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클리닉적, 피부과적, 그리고 성형외과적 관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미간 보톡스나 눈가 보톡스나 이런 주름 방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는 시술, 레이저 시술이 있습니다. 하이프나 아니면 고주파, 흔히 말하는 울세라, 아니면 슈링크, 아니면 서마지, 그런 시술을 들 수 있겠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얼굴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게 당기는 실리프팅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는 한 30, 40대 혹은 50대까지 추천은 드리지만 50대 이상에 넘어가면 그런 시술들이 효과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때는 보통은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눈가에 처지는 상안검 수술, 아래쪽이 이렇게 붉어져 가지고 눈이 볼록하게 나오는 하안검 수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얼굴이 많이 처졌다, 실리프팅이나 흔히 말하는 레이저 시술을 안 된다, 그러면 안면 거상술 같은 거를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수술 나이 드신 분들, 흔히 말하는 50대 이상 분들은 수술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과다한 수술은 추천하지 않는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가장 많이 오시는 경우가 상안검에 눈이 이쪽이 푹 처져서 라테랄 후딩이라고 합니다. 바깥쪽 눈꺼풀이 처진다는 소리죠. 여기가 아래가 훅 처지게 돼서 이쪽이 자꾸 진물 같은 게 쌓이고 그게 반복적이 되면 염증이 되고 그게 눈이 자꾸 짓물러집니다. 심하면 시야를 방해할 수 있고 그 시야 방해가 심해지면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눈썹 밑을 자르는 눈썹 하악 거상이다, 아니면 눈 위를 자르는 상안검, 보통 이런 걸 수술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요새는 옛날이랑 좀 다르게 눈 위 아래를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눈 아래 볼록하게 흔히 말하는 아이백이라고 합니다. 눈 밑 고랑이라고 하죠. 그런 게 조금 많이 튀어나오셔서 굉장히 피곤해 보이거나 우울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없애주는 수술을 흔히 말하는 하안검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운 김에 위 아래를 보통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후에는 수술이 성공적이려면 보통들은 관리 차원에서 조금씩 들어갑니다.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거나 아까 말한 하이프를 하거나 피부 관리를 받거나, 그래서 이렇게 수술이 약간 흔히 말하는 오픈마인드로 수술이란 게 하면 꼭 나쁜 게 아니고 두려운 게 아니구나 라고 하게 되면 보통 50대 초반에 귀 밑을 이렇게 귀 옆을 절제해서 귀 목 뒤까지 가는 안면거상, 목거상까지도 시행하기도 하고요. 특히 체형면으로 말하면 임신 후에, 출산 후에 뱃살이 처지는 그냥 복부 거상술, 심하게는 흔히 말하는 모유 수유 후에 처지게 되는 흔히 말하는 가슴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면 가슴 유방 하수 교정술 같은 것도 심하면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성형외과 시술이나 수술은 그렇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용 성형외과, 흔히만 재건 성형외과는 다르게 미용 성형외과는 환자들 본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게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건지 조언을 제대로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그거를 제대로 해주는 의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잘한다고 자부는 합니다만, 그래서 의사의 조언을 듣고 나서 그게 정말로 필요한 건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눈꺼풀이 처진다, 눈꺼풀이 이렇게 처져서 보통은 사람들이 머리로 알기로는 이러면 쌍꺼풀 수술을 해야 돼 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쌍꺼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기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국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눈썹이랑 눈 사이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빠꾸미 눈
혹은 인상이 강해지는 눈으로 결과를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눈썹 밑을 자른 눈썹 파악 구상이나 아니면 이쪽 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위로 당기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이마 구상을 오히려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보통은 다른 환자분들의 의견과 다른 조언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형외과에서 주입되는 마취약들이 그런 거에 밸런스를 깨트리는 경우가 있고, 가장 흔한 거는 흔히 말하는 출혈성을 높이는 약, 예를 들면 심혈관계 질환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스피린 같은 거를 상용 복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고혈압 약이 혹은 성형외과 마취약이랑 충돌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당뇨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상처를 꿰매도 잘 낫지 않고 회복이 안 되고 염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으로써 50대 이상인 분들은 주의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자기의 건강을 체크하고 성형외과 수술을 받기 전에 각종 본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생님들에게 조금 조언을 구하셔서 수술을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큰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보통은 한 BST라고 말하죠. 보통은 당뇨 혈당 수치가 150에 200 정도, 약간 높은 수준의 당뇨라면 수술을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게 200 수준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 당뇨가 심해지면 운드 힐링이라 그러죠. 상처의 회복이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그 상처의 회복이 늦어지게 되고 흔히 말하는 서큘레이션, 혈액순환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염증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약해지게 되면서 염증이 발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꼬맨 게 녹아내리게 되고 밑에서 염증이 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주변 피부들이 딱딱해지고 구축이 되면서 눈을 못 감는다든지, 흔히 말하는 하안검 수술을 많이 하고 나서 속눈썹이 뒤집어진다든지, 그러면 건강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느냐?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굉장히 불편한 삶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흔히 말하는 본인 건강을 체크를 제대로 하시고 병원에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성형외과 전문의 여부를 굉장히 잘 정확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한성형외과 학회 전문의, 대한성형외과 학회입니다. 미용성형외과 학회, NO. 대한체형학회, NO. 대한미용성형외과 학회, NO. 정확히 이 글자를 가진 선생님들한테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의한테 받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한성형외과 학회는 흔히 말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인정하는 학회입니다. 나머지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고요. 일반 다른 전문의 선생님들이 성형외과 전문의임을 약간 호도하기 위해서 조금 헷갈리게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는 경우가 있어요. 대한미용성형외과 학회, 미용성형외과 학회. 흔히 말하는 대한성형외과 전문의 학회랑 약간 유사한 협회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조금 있는 게 맞는데, 그런 학회랑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건 알아서 걸으시겠지만 저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미니멈 전문의가 된 지 5년 혹은 10년 정도 되는 이상 되는 선생님들한테 흔히 말하는 노인성 수술은 맡기는 게 또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노인성 수술과 흔히 말하는 젊은 사람들의 수술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눈, 코 성형은 흔히 말하는 아주 그렇게 숙련도가 높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 자체도 회복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의 취향을 오히려 젊은 의사들이 많이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러나 흔히 말하는 노인성 수술은 조금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조직도 굉장히 약해진 상태고 보통은 재수술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5세 이상의 성형외과 전문의를 보는 것을 조금 추천해 드립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흔히 말 피지컬적으로 기술적으로 가장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나이가 보통 몇 살이냐면요, 45세에서 50대 초반 정도입니다. 그 전에는 경험이 너무 떨어지고 케이스가 그렇게 많진 않고 숙련도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려면 보통은 33에서 35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35에서 45까지, 물론은 재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2, 3년 만에 웬만한 10년 이상의 전문의를 능가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봤고 실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45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50대 초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단은 노안이 문제가 됩니다. 노안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55세, 60세 넘어가면 흔히 말하는 미세 작업이 좀 힘들어지게 되면서 핸드 트레머가 조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도 50대 초반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코 같은 경우는 만 케이스 이상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저기 병이 들어요.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무릎이 좀 안 돼서인지 의사마다 다른데 가슴 하는 선생님들은 손가락이 아픈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윤곽 하시는 분들은 어깨, 목이 아픈 경우가 많고요. 저같이 코 하는 의사들은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지병이 조금 악화되면 50대 초반 이전의 의사보다는 조금 불리하시긴 하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45세부터 50대 초반까지를 전성기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새 나이 드신 분들도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동안입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한번 쳐봐가지고 1970년대, 80년대 전국 노래자랑 영상만 봐도 뭐 20대 초반이 지금 40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요새 50 초반이면 연예인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장동건 씨나 아니면 차승원 씨나 보면 옛날로 한 1990년대나 80년대 들어가면 거의 30대 수준이에요. 그만큼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관리가 요새 유행어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퍼스트 스텝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 정도는 접근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게 먼저는 리프팅 레이저나 혹은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도 가장 부작용 없는 부위가 보통은 어디라고 볼 수 있냐면 눈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미간이나 이마나 이런 데 조금 맞게 되면요 굉장히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이마로 눈을 쓴다든지 아니면 표정을 진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적응하는 것도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조금 해볼 만한 거는 눈가 보톡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경 절단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근육에 가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의학적으로 희석을 해가지고요. 의학용으로 쓰는 겁니다. 일명 근육을 약화시키는 주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요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승모근, 허벅지, 종아리 이런 데까지 맞고는 있습니다. 왜 어려 보이냐면 흔히 주름이 생기는 원리는요. 흔히 말하는 근육의 무브먼트, 근육이 움직이는 선이 피부 결의선이 있습니다. 그쪽이 반복적으로 강화가 되면서 그게 선이 생기는 건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선이 생기면 너무 늦었다. 그래서 선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표정이나 과도한 근육의 작용을 방해해서 약간 약화시켜서 그 선이 생기는 거를 좀 완화시킨다든지 선이 있는 거를 좀 완화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게 보톡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보톡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육에 타겟팅하는 근육 보톡스, 그 다음에 피부에 타겟팅하는 피부 보톡스가 있습니다. 스킨 보톡스라고 합니다. 근육에 타겟팅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의사 선생님이 요새는 초음파까지 가지고 뭐 진행을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투머치, 너무 오버인 것 같고요. 그냥 근육에 느껴지는 결을 하면 턱버섯은 만져지면 근육이 만져지고요. 눈 찡그리면 근육결이 살짝 손에 느껴집니다. 그런 손의 느낌에 따라 정확히 근육을 타겟팅하는 게 중요하고요. 깊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얕지 않게 적당히 깊게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스킨 보톡스가 있겠습니다. 스킨 보톡스의 작용은 흔히 말하는 땀샘이나 모공이나 이런 데를 영향을 줘가지고 피부가 조금 좋아지고 밝아지게 하는 일종의 기전, 흔히 말하는 피부, 표피,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진피에 타겟팅하는 보톡스인데요. 그런 경우는 깊이감이나 그런 게 손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근육에 타겟팅이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얕게 들어가면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진피나 표피층에 정확히 타겟팅하는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양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얼굴 표정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을 주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은 보톡스는 6개월 지나면 체내에서 거의 다 흡수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체에 남아서 유해하지는 않고요. 필러는 뭐가 문제냐면, 필러가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로는 녹는 필러가 있는데, 그런 필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는 6개월이 지나면 다 녹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땐, 논문은 아직 서칭은 안 해봤는데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6개월이 지나도 10개를 맞으면 한 두세 개는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두세 개는 평생 갑니다. 그런데 그 두세 개가 문제가 크게 되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가끔 그게 캡슐화가 되죠. 흔히 말하는 피막화가 형성이 돼가지고 드물게는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만, 그게 남아있다고 해서 대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보통 50대 이상의 분들은 두 가지 때문에 오십니다.
특히 제가 70대 이상의 할머니도 코 성형을 꽤 했는데 보통 왜 하시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전의 수술로 인한 부작용, 두 번째 안경을 잘 못 껴서 옵니다. 왜냐하면 안경이 발이 있고 이렇게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콧대가 없어요. 콧대가 없어서 하시는 말씀, 아이고 제발 안경 좀 끼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콧대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의외로 50대 초반의 남자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는 흔히 말하는 남성성의 상징, 남자의 성적 매력을 좌지우지하는 관상학적인 구간이고요. 두 번째는 재물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통은 어떻게 오냐면 콧대가 없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것 같다,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데 콧대가 없어서 좀 불리해 보인다 라는 사업적 목적으로 남자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50대 정도의 남자분들은 그런 목적, 흔히 말하는 관상이나 사업적 목적으로 코 성형을 하는 경우가 많고, 흔히 말하는 60, 70대, 50대에서 한 70대 정도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코 부작용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인 같은 경우는 안경 끼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과학자지만요, 의사도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관상이 흔히 말하는 미신에 가깝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인식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형성이 되면 그게 사회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 바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키가 큰 사람에 대한 편견 아니면 인식, 키 작은 사람에 대한 인식, 아니면 눈 큰 사람에 대한 인식, 이런 게 모든 사람에 대한 흔히 말하는 편견 아닌 편견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과학이 아니더라고 저는 전혀 부정하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상이랑 관계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말씀을 드린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그 흔히 말하는 인식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외모가 중요한 직장,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시다면 코 성형을 조금 권장은 해드리고 싶습니다. 중년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미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눈 키우기도 중요하지만 불편해서 시야가 가려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하시는 게 상안검입니다. 상안검인데 상안검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눈썹이 가깝거나 여기가 가깝거나 흔히 말하는 눈폭이 너무 좁으신 분들은 오히려 흔히 빠꾸미 눈, 흔히 말하는 놀란 눈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상안검을 한다기보다는 눈썹 밑을, 그러니까 눈썹에서 자르는 흔히 말하는 눈썹 하하 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눌린 거를 이렇게 올리는 이마 거상을 한다든지 하는 수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눈 수술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쪽 볼록 나온 이거 하안검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수술이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냐면요, 이 볼록한 지방을 이 고랑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눈 밑 지방 재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덜너덜 이 찌글찌글한 살을 일부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많이 처지신 분들은 이렇게 눈 밑 지방 재배치, 피부를 제거하고 나서 흔히 말하는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중안면 거상을 동시에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수술이 이렇게 눈썹 하거상, 상안검, 하안검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눈매 교정이란 거는 흔히 말하는 노인성 안검하수나 뭐 그럴 때는 흔히 쓰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이가 되면 눈물샘 분비가 떨어지고 눈이 많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눈이 약간 개슴츠하게 떠도 그냥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를 눈매 교정이나 이런 거를 무리하게 하게 된다면 흔히 말하는 놀란 토끼 눈이 되고,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공기 중에 각막이 노출이 심해지면서 안구건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선천성 안검하수나 양쪽 눈에 뜨는 정도가 짝짝이가 있는 경우는 나이가 한 50, 60대 돼도 눈매 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심하지 않는 경우에 노인성 안검하수 같은 경우는 보통 눈이 안구건조증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살짝 들떠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때선 흔히 말하는 예쁜 것도 요새는 중요하겠지만 인상이나 부드럽고 고급지고 온화한 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무분별한 눈매 교정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눈동자가 가려서 시야가 가릴 정도면 보통 안검하 수술을 노인성에선 진행을 합니다. 사람은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 눈동자가 노출되는 정도가 요새 트렌드는 좀 다른데, 요새 트렌드는 약간 이전보다 조금 놀란 눈을 선호하긴 합니다. 그래야 눈동자가 커 보이고 눈이 커 보이니까. 그러나 노인성 같은 경우는 눈동자를 흔히 말하는 본인 의지를 조금 크게 뜨려고 해도 눈동자가 조금 가린다. 그런 경우는 안검하수를 좀 안구건증이 있더라도 조금 시행은 합니다.
일단은 보통은 흔히 말하는 나이 드신 분, 연세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불편해서들 많이 옵니다. 이쪽에 눈이 이렇게 진물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여기 눈밑고랑이 심해져서 너무 우울해 보인다든지. 그래가지고 특히 아직까지는 이미 성형수술이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50대 이상 분들은 아직까지 성형외과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접근해 간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성형외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 이제 본인 100세 시대시잖아요. 그래도 뭐 남들보다는 젊게 사는 게 본인들의 욕구니까 본인들의 욕구에 대해서 아우 창피해 성형외과 왜가 이런데 못 가겠어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시술이나 간단한 뭐 먹을 거로 흔히 말하는 좋은 걸 먹어도 안티에이징이 별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명한 선생님들을 잘 찾아서 성형외과로 오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니까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일단은 피부 탄력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피부 탄력, 피부 안티에이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증명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외선 차단, 그 다음에 보습.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조적인 시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일단 선크림 열심히 바른다. 그 다음에 보습을 충분히 한다. 팩 같은 거나 아니면 오일 같은 거나. 세 번째로는 제가 중요한 거는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고 적당한 시간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도 불편하시다면 성형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게 피부 탄력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킨 보톡스 같은 걸 조금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탄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거는 하이프 같은 시술이 있습니다. 울세라나 슈링크. 그 다음에 진피 같은 게 조금 흐물흐물하다. 그러면 써마지 같은 흔히 말하는 레디오 프리퀀시. 이런 방법이 좀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충실히 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신다면 병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일단 예방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근데 이미 생겼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법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시행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아주 얇은 입자의 필러를 이 목주름 그 진피 사이로 쪽쪽쪽쪽쪽쪽 놓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스킬이 좋으신 선생님들은 뭐 잘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뭐 잘 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고요. 아니면 리쥬란이나 흔히 말하는 엑소점이나 하는 흔히 말하는 진피 부스팅 주사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여기 좀 맞기도 합니다만 아주 효과가 드라마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잘하는 병원에서 한번 시도해 볼 만은 합니다. 제 직원들이 좀 맞고 온 거 봤는데 안 맞은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쌍꺼풀 수술이 보통은 하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눈들이 있긴 있습니다. 눈썹과 눈 사이가 가까운 눈, 인상이 너무 세집니다. 두 번째로 저처럼 폭이 좁은 눈, 무리하게 큰 쌍꺼풀을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또 저처럼 눈이 쏙 들어간 눈, 말하고 보니까 저 같은 눈입니다. 50대 이상부터 가슴 수술은 어떤 경우에 많이 하냐면요. 미용적으로 물론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불편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대 이상 되면 호르몬 레벨도 변하기 때문에 모유 수유로 인한 가슴들이 흔히 말하는 볼륨이 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피부는 아래로 처지게 되고 유방하수라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유방하수 교정술을 가슴 거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슴에 떨어진 가슴을 아래로 피부를 잘라서 올리고 볼륨이 부족하다면 그 안에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흔히 행하기도 합니다. 부작용 같은 경우는 흉이 백인들 같은 경우는 이 유방 거상술을 해도 흉이 심하진 않지만 우리 같은 동양인들은 흉이 심합니다. 그래서 워닝을 세게 합니다. 흉이 남았다. 대신 불편하게 해결해야 되고 볼륨감이 생길 거다. 그래도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보통은 흉 때문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고난이도의 수술이기 때문에 가슴이 약간 짝짝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아이루미 성형외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웰컴 투 아이루미. 자주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